네, 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우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기온은 한 영하 10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주 시작 매우 춥습니다. 단단히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추워도 미세먼지만 없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는 듯한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더니 이제는 총장의 징계까지 검토하는 건 너무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는 검찰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똑같은 영장으로 박근혜 정부는 7박스나 자료를 내줬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사태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고 있고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합니다. 청와대는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잘못됐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다시 이르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과 현 정권 간의 정면 충돌 양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네, 먼저 외교안보 소식부터 다뤄봅니다. 북한이 새해 첫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청와대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 내용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북한이 얘기했어요. 남조선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주제넘게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남조선 당국은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어라. 아마도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순회들 사이에 특별한 영납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말이지만 새해의 북한 첫 공식 메시지라는 점에서 김정은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의 새해 첫 메시지, 더군다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시 손을 내밀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제넘은 설레발이다 라고 거의 욕설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오늘 하풀에서 이 소식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년기획 이 기사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공무원, 이른바 공무원 사회, 공직사회에 대한 심층 기사가 오늘 보도됐는데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11시에 출근해서 낮잠 2시간 딱 때리고 영화 딱 보고 4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 많다. 공익근무 요원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이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점심 후에 테니스를 딱 치고 점심 후에 탁구장 딱 치고 퇴근 시간 다 돼서 들어왔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B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해서 점심 되니까 단체로 낮술 마시러 가서 정시 퇴근 기록하고 딱 퇴근 지장 찍고 현장 퇴근했다. 낮술 먹고. C 주민센터는요. 1시간 일 보고 카페에서 놀다가 4시간 출장 쓰고 수당들 챙겨갔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이 공직사회, 공무원 사회 기강을 바로잡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치고 퇴근하면 정말 꿀이군요, 꿀.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4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전은 없다. 중앙일보는 건설 현장에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상에 대해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예컨대 계단에는 공사장 계단에 안전난간이 아직도 없었고 외벽에는 안전망이 없어서 그대로 추락하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작업자들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일에 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무려 28년 만에 법이 개정된 건데 아직까지 이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된 법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날카롭게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선관위가 정부의 국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교실이 정치화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유감을 선관위가 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국회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것 때문입니다. 만 18세 선거권의 입법 보완 요청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예컨대 법은 개정돼서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예를 들어서 교실에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이른바 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의정 보고회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등 18세 연령만 낮췄지 이른바 부속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강하게 국회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여야가 이 표 계산만 하느라 선거 연령만 낮추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이후에 정작 이 양적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선관위가 집권 여당을 지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충격적인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정말 취재 잘했어요. 가난한 동네엔 붉은 물이 흐른다. 사진 한번 보시죠. 대구의 한 상수도관의 모습입니다. 붉은 녹이 쓸었거나 안에는 상수관이 아예 다 허물어진 모습 그리고 상수관의 색깔이 단층 지층처럼 색색이 다른 그리고 그 상수관에서 받아낸 수돗물의 모습 붉은 수도관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서울신문이 이 노후된 배관의 지도를 표시하고 또 저소득층 지역을 표시했는데 그 지역이 묘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에는 낡은 배관이 흐르고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한 부촌에는 새 수도관이 흐르고 있다. 뭔가 씁쓸한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홍콩처럼 될라 반중택한 대만 차이잉원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이 됐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선택은 친중이 아니라 반중이었습니다. 홍콩 사태를 보면서 중국에게 집어삼켜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대만 국민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자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이분의 조상에는 조광조가 있죠.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 출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오늘 첫 출연이에요. 공인 노무사 이관수 노무사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해체입니다. 해체. 아예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 검찰의 위기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것을 검토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재집행.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러면 오늘 다시 들어간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것을 예를 들며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문수죠. 총선이 9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좀 불만이 있어요. 저 문수저. 금수저보다 더 센 문수저는 어떤 수저일까?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는 듯한 문자가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추가 검찰 인사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예 윤석열 호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곧 들이닥칠
검찰 직제 개편, 이른바 윤석열의 칼과 창까지 빼앗으려 하나,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검찰 직제 개편, 윤석열의 칼과 창까지 뺐나. 윤석열을 견제하려는 추미애 장관의 세 번째 카드가 지금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요. 8일 윤석열 측근 좌청성 인사했죠. 10일 대검 특별수사본부 신설 시 장관 사전 승인을 특별 지시한 바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게 중요한 건데 검찰 직제 개편안 발표 뒤에 수사팀을 아예 해체하려는데 쐐기를 박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부 강화를 기조한다. 반부패 공공수사부는 아예 반토막 낼게 유력되고 있고요.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요, 후속 인사를 통해서 아예 수사팀을 해체,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2차 학살이 단행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제 개편 이어 설 연휴 이전 검찰의 중견 간부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지금 검찰의 고위급 간부들은 이미 다 저 바다 건너 아니면 부산 아니면 수사 못하는 사법연수원 이런 데로 보내버렸잖아요. 연수원장으로. 그런데 중견 간부에 대한 후속 인사도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다는 거예요. 현 정권의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압수수색 나갔었던 실무 라인의 책임 검사들까지 대폭 물갈이할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명이 교체 1순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신자용 1차장,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조국 수사, 울산 선거개입, 우리들 병원, 의혹 수사, 현 정권,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실무 중견 간부들 1, 2, 3차장을 싹 다 물갈이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예고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의 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 과연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지금 논란이에요. 자, 문자 메시지 내용부터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법령을 찾아보라 라는 문자 메시지 보낸 거를 기자들이 딱 카메라로 찍었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에게 항명하고 있다. 내 명을 거역했다. 라고 얘기해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명을 거역하다니요. 뭐 이런 반발도 불러일으켰는데 손발 자른 것에서 더 나아가서 총장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것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애초에 법무부가 초안을 안 넘기고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야 검찰총장을 호출한 점, 엄포성일 뿐 실제 이거 갖고 총장을 징계하기까지는 무리다라는 법조계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법조계 해석일 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검찰국 출신 한 변호사는요, 추 장관이 당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 청와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던 점도 윤 총장에게 단순 통보만 하려 한 의중을 짐작해야 한다. 그것 갖고 총장 징계하기는 좀 궁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정아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앞서서 윤석열 총장의 사실상 손발을 잘랐다라는 검찰의 학살 수준이라는 그 인사도 법조계에서는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라고 관측했지만 설마 하다가 사람 잡았잖아요. 여태 설마 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들 뵈니까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웃을 수 있어서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예. 지난주 검찰 인사를 보면서 주말 내내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법치라는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살아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주말 새 들었습니다. 턱밑까지 지켜봤자 오는 검찰의 수사에 뭘 감추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렇게까지 하면 모든 것이, 그리고 막 우기면 모든 것이 다 가려진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뭐로 생각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저렇게 해도 되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오늘 동아일보 보면
박적윤 논설주간이 이런 칼럼을 씁니다. 예. 포퓰리즘 독재는 철권 통치보다 위험하다. 정명. 그러니까 규정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정명을 욕되게 하지 마라. 예. 검찰 개혁이라 말하지 마라. 이건 검찰 장악이다. 예.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포퓰리즘 독재의 길 가는 것도 막는 것도 국민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여러분들이지 청와대도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그리고 명이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꾸짖을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보시고 한번 엄하게 한번 꾸짖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검찰 출신의 조홍천 의원님, 지난 현 정권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돌직구 발언을 하셨잖아요. 강력하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윤 총장의 이른바 항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 계셨잖아요. 어려운 질문인 거 압니다만 아, 예. 딱 말씀 주세요. 오늘도 제가 대타로 나오기로 했는데 참. 제가 알고 있는 검사를 인사 프로세스에 의하면은 예. 항명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현 의원님, 다시 한번 제가 규정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항명이 아니다.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요, 인사 재청권자는 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법무부 장관이지요. 청와대에서는 이거 항명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아니, 제가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이 재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청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재청하는 쪽에서 인사판을 만들어요. 지금까지의 그 실무 프로세스는 만들어서 예. 그걸 인편으로 대검에다 좀 보내주고 의견 받고 하다가 끝에 가서 제3의 장소에서 대개 장관과 총장이 만나가지고 디테일을 맞추고 청와대로 갑니다. 제3의 장소는 대개 서초동과 과천의 중간쯤 되는 예. 양재동에 있는 서울교육문화센터 객실에서 대충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구체적인 장소까지 지금 다 밝히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재동에 있잖아요. 요즘 K호텔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안을 맞추는데 주안점은 대검입니다. 대검은 총장이 직접 데리고 쓸 사람, 예. 자기들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개 대검의 보직은 그게 뭐 검사장급 부장이 됐든 뭐 과장이 됐든 연구관이 됐든 총장이 이 사람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안을 이제 법무부 안을 확정함에 있어서 총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게 이제 청와대로 제청이 되죠. 근데 그 제청 안에 대해서 조금 청와대 실무진과 또 이견이 있다면은 수석과 장관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안을 좀 주시라 그래야 제가 의견을 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관행에 맞는 거죠. 예. 근데 니네가 먼저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왜냐하면 인사 자료가 전부 다 법무부에 다 있거든요. 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지금 설명이 관행과도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행과 맞지 않습니다. 자료가 예.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윤 총장 항명 아니다. 그리고 인사위 30분 전에 11시에 인사위인데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와라. 예. 그래서 네 의견 듣겠다. 인사위란 것은 거기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원칙을 하는 건데 관행상 인사위가 열리면은 그 몇 시간 후에는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인사위가 열린다고 고지가 되면은 그날 인사가 까진다. 예. 발표된다. 라고 거의 등식으로 알아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총장의 입장에서는 오늘 인사위 열려? 그러면 판 다 짜졌네? 나는 의견 얘기 못했는데 30분 전에 나 불러가지고 인사위 30분 전에 나 불러서 의견 듣는다? 그거 판 다 짜졌는데 그건 아니잖아. 예.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항명 아니다. 그러면
항명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항명이란 건 인사를 자꾸 그 항명 여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인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대로 줬느냐 말았느냐 그 프로세스가 과거 그 무르들듯이 쭉 흘러가는 것이 어느 쪽 말이 맞느냐를 두고 저는 드린 그러니까요. 말씀이에요. 아니 항명이 아닌데 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징계 계획 없다고 지금 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문자 메시지는 뭡니까 그럼? 그거는 아마 지난 목요일인가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의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에 지금 찍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지 여부 찾아봐라라고 한 게 지금 찍힌 거죠. 예. 현 변호사님. 네. 못 찾아. 아마도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앉아서 핸드폰을 조작을 하게 되면 누군가 분명히 찍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선수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르시지는 않겠죠. 당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몰랐다라는 건 좀 많이 안 될 거고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켰을 거고 노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추측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징계에 대해서 만약 가게 될 경우에 검찰이라든가 국민 여론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한번 여론의 동향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분께서도 어쨌든 뭐 그러한 관례가 있긴 했었지만 뭐 민주당이라든가 그 추미애 장관 같은 입장에서는 아마 현재 검찰의 항명 프레임으로 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라든가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여기에 과연 내 대처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한번 좀 사항을 주시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고 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있어서 법무부가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또 대통령의 5급 이상 사무관들의 인사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한번 좀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예상 외로 여기서 관행이 어긋났다 또는 이건 징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나치게 좀 인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뭐 찬반이 거의 뭐 비등비등하고 팽팽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까지 가서는 좀 위험할 것 같다. 잘못됐다면 예전에 뭐 심재령 고검장이 항명파동했었을 때 결국에 대법원에서까지 가가지고 검찰이 우승 상황이 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사전에 어떠한 방향을 흘러갈지 한번 그야말로 여론을 한번 탐색해본 것이 아닌가 싶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검찰 출신의 조홍천 의원님은 윤석열 총장은 항명한 게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진보 성향의 한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서 많은 조간신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보 성향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의 공개 비판.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요.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맹신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진 정권이라도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조사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이다. 라며 추미애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 인사 발령은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라고 이번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진보성향의 부장판사가 강하게 공개 비판한 건데 이 인물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면 그 메시지의 성격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진보 인사입니다. 재판장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지록이마의 판결이다. 그래서 정직까지 징계 받았었던 그 진보성향의 부장판사가 지금 같은 진보 진영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라며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저는 지금 저 보도 볼 때마다 저 이야기를 한 분의 앞에 항상 저 진보 성향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붙이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원래 항상 현 정부에 비판적이고 현 여당에 비판적인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으면 신뢰가 없을 텐데 사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이쪽을 지지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보 성향이라는 자꾸 저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의 발언만 보자면 저 발언이 진보 성향의 발언인가요? 진보 보수가 없는 발언이에요. 예. 한마디로 입 바른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을 했다라는 것도 그 이전에도 뭐 진보 성향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여당에 비판적이었다고 해석했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발언 자체도 제 말은 지록이마 그 표현도
굉장히 상식선에서 이건 기본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소신발언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측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떠오릅니다. 지난 정권에도 대항했었고 이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그냥 거침없이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전 또 다른 해석할 수 있는 게 저분이 진보라 이 말을 했다라 진보임에도 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여당을 지지하거나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의 여당의 행동, 지금의 청와대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분의 저런 이 표현처럼 이건 아닌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발언은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이야기였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렇게 청와대에 조금 이렇게 대항하는 듯한 모습이 추미애 장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냥 권력의 시녀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검찰개혁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뭐 무슨 권력의 시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충견 여러 이제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수식어들을 벗어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온다면 예. 이제라도 국민들은 좀 지금의 이런 기싸움에서 피로감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과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나왔던 뉴스가 굉장히 좀 사실 좀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계셨고 거기에 이런 소신발언을 하는 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진보 성향이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같은 충격을 받고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를 예. 좀 벗어나는 바람입니다.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예. 아니라 입 바른 소리, 소신 발언, 돌직구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라는 국민 청원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함께 보시죠. 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 팀 해체 말라. 지난 6일에 게시가 됐는데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벌써 124,418명. 그러니까 지금 시각 9시 45분 26초로 지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런 글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만약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라며 좀 검찰 좀 냈더라. 라는 청원이 124,418명. 자, 이관수 노무사님. 네. 고민 노무사시잖아요. 네. 법무부가 만약에 총장을 징계한다. 징계 사유가 네. 안 된다. 종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할 것 같아요. 이런 청와대 청원도 벌써 12만 4천 명이고 실제로 뭐 어느 수준의 징계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징계법을 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그렇군요. 있죠. 그랬을 때 징계를 하는 사유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총장께서 추미애 장관과 면담을 하지 않고 지시에 불복종을 했다라는 사실이 명확하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입증이 될 것이냐. 또 아울러서 그러한 그 불복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무의 연관성과 또한 직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에서는 그동안에 협의를 충분히 거친 관행이 있었는데 관행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30분 남기고 협의를 하자고 한 거는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징계에 있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그러한 징계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앞서서 언론에 나왔다시피 그러한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기강 확립 또는 강력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첫 출연하셨는데 그냥 노무사셔서 깔끔하게 뭐 입장을 네. 정리해 주셨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도 압수수색은 계속. 이게 뭐 검찰을 누구를 자르고 총장을 징계하니 마니의 수준에서 검찰이 현재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또다시 이르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할 겁니다. 청와대는 절대 협조 못한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 이 문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전국 그리고 해외에 계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직접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의 입장과 검찰의 입장 각각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초유의 압수수색 거부 공방이죠. 위법 공방. 지난 10일 검찰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압수수색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청와대가 거부했어요. 거절, 보이콧했습니다. 니네 검찰, 니네 집으로 돌아가. 우리 뭐 협조 못해. 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청와대 입장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리죠. 청와대는 이틀 연속 그 영장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청와대. 검찰 영장엔 압수 상세 목록이 없었고 법원이 허락한 영장과는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따를 이유가 없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지만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청와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검찰의 입장. 무슨 소리냐.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영장으로 그때 박근혜 청와대가 7박스 분량의 압수를 협조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현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보다 못하다. 준법 정신에 있어서 이렇게 검찰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수 목록이 특정 안 되면 법원에서 영장 내주지도 않는다. 그럼 청와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무리 청와대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 있냐? 검찰은 청와대를 향해 되묻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위법 주장은 법원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는 위험한 발언이다. 그러자 청와대가 다시 반박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는지 알 수 있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공개해라. 그러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공개는 불법이다. 뭘 알고 말해라. 영장 공개하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팽팽하게 청와대와 검찰이 압수수색을 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검찰은 오늘 다시 압수수색하러 청와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청와대 계셨던 분이 오늘 두 분이나 일부러 제가 모셨습니다.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이렇게 생생한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진애 돌직구쇼,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검찰에도 계셨고 청와대에서 계셨던 분에게 물어볼게요. 조광조의 후손. 지금 청와대 주장과 검찰의 주장 보고 계신데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딱 말해주세요. 특정이 안 되면 영장이 안 나오죠. 검찰 말이 맞다. 이건 법 집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치주의 영역의 거를 정치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청와대지만 지금 영장 집행 대상이잖아요. 영장 집행 대상이 저렇게 하는 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이제 회계상 부정이 있어서 압수 영장을 당한다고 이제 뭐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법원에 나오는 영장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갔을 때는 회계 관련 자료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상세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 분계장 그렇게 상세 목록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는 거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회계 관련 자료만라고만 돼 있는데 왜 검찰에서는 갑자기 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왜 달라고 하느냐,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사실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 분계장 어떤 자료인지 세부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냥 회계 자료라고만 특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은 가가지고 회계 자료 보면서 요 자료를 가지겠다. 상세목을 작성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얘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님께서 특정이 안 되면 영장이 안 나온다는 말씀은 법원에서는 어떠한 목록이 있는지 모르니까 단순하게 청와대에 있는 자료 중에서 뭐 이러이러한 관련 자료라고 이제 개략적으로 특정해주게 되면은 검찰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제 그러면 요 관련해서 요런 자료 특정을 해주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영장이 그런 면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물론 박정화 대변인 계실 때 그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거기도? 저희도 이제 세곡동 뭐 사전 논란 뭐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예. 압수수색 받았을 때 협조했습니까 그때? 물론 이게 사실은 압수수색 성격에 대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청와대라는 거는 그 뭐 일반 다른 건물처럼 검찰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연풍문이라는 곳에서 검찰과 얘기를 하지요. 연풍문에서. 그러면 뭐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협조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청와대도 법치 국가 내에 있는 거고 청와대가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은 따라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뭐 이런 자료가 있다 없다 내지는 이런 자료는 줄 수 있다 없다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는 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최대한 할 수 있는 협조는 다 하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내용도 거부하고 형식도 거부하고 하는 이런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역대 청와대 중에서 이런 모습 못 봤다는 겁니까?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그 뭐 탄핵으로 결국에는 임기를 다 못 마친 박근혜 정부에서도 7박스 분량의 그 자료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줄 수 있는 건 찾아줘야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청와대는 볼 수가 없었고요. 저는 요즘에 많은 걸 좀 배우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목놓아 외쳤던 저항 세력인 검찰이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라 검찰이 요청에 의해서 법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발부한 영장이에요. 왜 이 법원의 명령까지도 법원의 판단까지도 청와대가 이렇게 좌우 판단을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요. 뭐 조금 벗어납니다만 우리 뭐 남북 문제, 북한에서 온갖 문제 많이 얘기하고 경제 문제 어려움들 많은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 한 번 없으면서 꼭 국내 정치, 검찰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매번 정쟁을 더 키워가는지 청와대가 왜 이런 대응만 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면 조홍천 의원님,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 공개하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공개해요? 그거 가능합니까? 아니요. 영장 공개는 수사 기밀 유출이죠. 예. 조금 전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영장 공개하면 모두게 다 가려질 것이다. 그건 수사 기밀 유출입니다. 안 된다. 예. 압수수색은 은밀하게 하는 거죠. 모르게 가지고 순식간에 들이닥쳐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물증을 확보하는 게 압수수색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지금 영장 공개하라는 게 언론에 공개하라는 얘기 같은데 예. 그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조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계속 지금 뭐가 계속 답답해서 죄송해요. 제가 끼어서 예. 한마디 하고 싶으면. 껴드세요. 다 아니, 껴드세요. 지금 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의혹이 너무 부풀려졌다. 말도 안 되는 걸 의혹이라고 너희들이 강제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은 조금은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절차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청와대에서 거부했다라는 건 제가 지금 반문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저런 기본적인 절차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청와대 안에서? 아니 지금 이게 아이들 싸움도 아니고 저렇게 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거 자체가 어쩌면 앞서 뭐 국민을 뭐로 본다. 아니 저는 국민을 뭐로도 안 보고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청와대의 권력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들이 말하지 않는 한 만약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 위법이라는 말까지 꺼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변에 법조인들이나 검찰, 변호사, 판사 출신도 얼마나 주변에 많겠어요. 그 비서실 안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럼 듣고도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따로 있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사실 찍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없겠어요? 진짜 없겠어요? 저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말 정치적으로 보이라는 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발상이 조금 속상하잖아요. 국민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현 정부 저는 굉장히 잘 되길 바라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죠. 너무 도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을 자꾸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로 들고 자꾸 정치적인 쟁점 이야기하는데 법과 정치가 같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장관도 지금은 장관으로서 일을 해야지 정치인 추미애 뭐 여당의 전 대표의 생각은 완전히 벗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가장 기본만 지키면 될 일을 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우스운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 물어보면 될 걸 가지고 지금 제가 좀 약간 흥분해서 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잘 껴들어주세요. 자,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영장을 공개하면 알 것이다 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 다른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오늘 조간신문의 이충상 전 영장 전담 판사, 전직 영장 전담 판사에게 물어보면 뭐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이충상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장은 강제 집행하라고 발부하는 것이다. 영장이 자료 좀 주세요. 안 돼. 알겠습니다. 하고
내는 게 영장이 아니다. 강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행 판단권은 검찰에게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압수 과정의 위법성은 추후 집행당한 쪽이 청와대가 문제 삼아서 증거 증명력을 다투는 것이 순서인데 청와대가 절차도 안 따르는 것, 이거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전직 영장 전담 판사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요, 범죄 혐의 수사위에 영장 집행하는 게 국가 이익에 무슨 해를 끼치는 것이냐 되묻고 있죠. 청와대가 임의 제출도 거부하며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청와대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이 영장을 재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도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검찰 쪽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관계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하려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 오늘 영장 재집행할 방침인데 오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부임해서 압수수색 안 된다라고 천명한다면 중앙지검장의 반대로 인해서 영장 재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노무사님, 네. 이게 걱정인 게 결국 이러라고 인사했네? 이런 얘기 나올까봐 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무마시키려고 이번 검찰 인사했네? 라는 지적 검찰 내부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 조직 개편이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정권이나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바뀌게 되면은 조직 개편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적 쇄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직적인 개편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대한 수사 무마 등을 이유로 조직 개편을 했느냐에 대한 관점이겠죠. 그렇겠죠. 그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과연 검찰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과연 협조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보면 내일 아침에는 저희가 그 여부도 주요한 뉴스로 전해드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새롭게 부임하는 신임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좌천되는 검찰 간부에게 조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논란도 주말 사이에 제기됐습니다. 먼저 이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문자의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른바 대표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이번 검찰 인사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좌천되는 검찰 간부에게, 그러니까 물러나는 검찰 간부에게 이성윤 새로 부임하는 중앙지검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조롱성이냐 아니냐가 지금 논란인 겁니다. 판단은 이건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지국적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승승장구 이성윤 좌천 간부에게 문자 논란. 저 사진은 주광덕 의원이에요. 오해하신 분 계실까봐. 주광덕 의원이 약 올리고 독설 문자를 보냈다라는 주장에 법무부가 왜곡됐다면서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자 내용 보시죠. 자, 이분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분입니다. 자, 좌천되는 검찰 A 간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법무부가 공개한 겁니다.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정중한 문자 메시지고 평화와 휴식을 기원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데 문제는 이 문자 메시지를 받는 분이 좌천되는 분이라는 거죠. 자, 과연 이 문자 메시지 주광덕 의원의 이 얘기대로 조롱일까 아닐까? 이게 지금 논란인 건데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이 문자 메시지 받은 간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간부의 생각부터, 문자 메시지 받은 사람부터 한번 생각부터 살펴보시죠. A씨, 문자 받은 대검 간부. 그날 밤 업무차 수차례 전화해도 안 받아 문자를 보냈더니 그렇게 답장이 왔다. 내가 질의한 내용에 답하기 싫어서 저런 식으로 문자 보냈다 생각했다. 조롱 독설로 생각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좌천되는 마당에 조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대규모 보복 인사가 예상되는 시기에 대검으로서는 불쾌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검찰 기수선 조홍천 의원님 오늘 뭐 어려운 질문들 여러 개 날아가는데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문자 보낸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좌천돼서 물러나는 사람한테 평화와 휴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라는 말이 이게 보기엔 따라선 야 이거 뭐 장난해?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뭔가를 위로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천 의원님의 판단은 생각은 어떠세요? 저 문자가 고위 간부들 인사 발표 나기 전날 밤이란 거죠. 예. 그리고 저 A 간부라고 돼 있는 사람은 일부 언론에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립니다. 강남일 대검 차장이고요. 둘은 고시 동기입니다. 예. 저때 당시의 상황이 강남일 차장이 이성윤 국장에게 아니 인사안을 줘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냐 인사안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아니 뭐 그저 민정에 있다 민정에 얘기해라 또 아니 그래도 니네들 있지 않냐 뭐 그런 걸로 이제 옥신각신 하던 그런 상황에 전화를 계속해도 안 받더니 이런 문자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강남일 차장이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가는지는 저 때는 몰랐을 겁니다. 하여간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고 안 좋다. 그리고 빨리 저 인사안을 받아서 그걸 총장한테 보고하고 또 총장 의견 주고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인사안 없다라고 꽉 막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뭐 평화와 휴식 있는 시간 되시길이라고 한다면은 못 주겠다. 못 주겠다. 그냥 오늘 저녁에는 그냥 푹 쉬시라 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잘 아는데 그렇군요. 예, 강남일 차장 뭐 정말 너무 진지한 사람이고요. 이성윤 또한 약 25년 전에 제가 근무한 데서 저 다음 텀으로 온 검사예요. 후임자였군요. 그러니까 제 후임은 아니고 저 2호 검사 후임이었는데 정말 천상 검사였습니다. 예, 굉장히 강직하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검사는 검사다라는 저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그래도 저분께도 뭐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하고 또 일선 나가지고 중앙검사장 할 때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주한덕 의원이 기자회견 당시에 독서를 했고 주민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할 때 아니면 말고식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한덕 의원이 정정 내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서 국민들도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인 메시지 내용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조롱과 독설로 보이진 않으나 다만 그 다음날 좌천될 인사들에 대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 지검장이 이심전심의 마음을 좀 가졌어야 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고 한 번 더 배려와 그 생각을 좀 했었어야 한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판단 여러분께 미루고 세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돌직구쇼에서만 오직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총선 돌직구 알람 오늘도 충실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9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오늘의 총선 3대 알림, 과연 어떤 뉴스들이 선정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께서 알림 설정 안 해더라도 저희가 알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알림입니다. 먼저 여당 소식부터 점검해 보죠. 민주당의 경선판을 흔드는, 경선이니까 민주당 내부의 선거죠. 경선 판을 흔드는 문수저 특혜 논란이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는 들어봤는데 문수저는 과연 뭘까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속내를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야, 이거 총선 프리미엄 아니냐?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선거 과정에서 쓸 수 있게 허용하냐 마냐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 요 단어, 요 경력을 쓰겠다. 청와대 출신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들과 경선을 승부를 해야 할 현역 의원들 혹은 후보자들은 아니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이거 불공평하다.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른바 총선 출마 노리는 문도리가 70여 명. 민주당 내 경쟁 후보들은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들 사이에 최고 스펙은 문수저다. 특혜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 이거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A씨는요. 응답자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인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더 나온다는 게 정설이다. 문재인 청와대 요 한 줄이요. 같은 식구끼리 그거 참 밥도 같이 먹고 같은 당 소속끼리 청와대 근무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는 거다. 이게 사실상 특혜다. 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요. 당 지지율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보다 문재인 세 글자를 경력란에 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환 대변인.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불만 사항이죠. 그거 못 쓰게 해라. 아니면 적어도 그냥 청와대 근무 이렇게만 좀 써라. 뭐 이런 좀 논란이 있나 봐요. 당도 좀 고민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말대 50% 가까운 게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작년 가을에 약간의 등락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라는 걸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엄청난 그 프레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각각의 예비 후보들이 문재인 청와대라는 얘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취임해서 일을 하신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저기 지금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문재인 청와대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 각각 얼마만큼이나 일을 하고 저런 얘기를 떳떳하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휴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문재인 청와대라는 걸 자신 있게 나 내놓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제 겨우 와가지고 청와대 1년 근무도 못하고 몇 달 근무한 경력 가지고 그냥 허명으로 문재인 청와대라는 걸 쓰고 싶어서 이런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이런 논란이 있으면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도 문재인 청와대라고 딱 강제해서 쓸 수 있게끔 민주당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자신 있게 나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문재인 청와대라고 꼭 써야 된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강제 규정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쓸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 내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논란인데 문석균 씨의 이른바 아버지 지역구 세습 논란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도 참전을 했습니다. 일단 문석균 씨의 이야기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0입니다. 제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석균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나이 50에 아직 독립을 못했다니 한심하다. 지금 입고 계신 빤스가 아빠 거라면 아빠 빤스다. 선거구가 아빠 거면 그건 아빠 찬스다. 좀 독특한 비유네요. 빤스 비유를 들었어요. 빤스 찬스. 좀 느낌이 비슷해서 빤스라는 걸 쓴 것 같아요. 빤스 찬스. 아빠 빤스다, 아빠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에서 그 지역 아드님께 드린다고 하죠. 그 선거구 맛있게 드세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어차피 특검과 세습을 옹호한 정당 아닌가. 뭐 진중권 전 교수의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관건은 그거죠. 장희경 교수님. 과연 아버지, 문희상 의장의 어떤 강력한 지역구에 아버지가 의장으로 계실 때 아들이 이렇게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불편한 마음 또 이빠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문희상,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민주당하고 관계 이런 것들에서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혹시 아들 때문에 아들 공천 문제로 저러는 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어색한 일들이 또 최근에 몇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도 저렇게 아빠 찬스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그 라임까지 맞춰가지고 이제 비판을 한 건데, 반스. 저는 어제 저 쭉 그 문석균 씨 하는 이야기를 저도 좀 전문을 들었거든요. 인터뷰한 내용을. 근데 지금 저기 안 나온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본인은 아빠 찬스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 50인데 아빠 찬스라는 얘기 듣는 거 불쾌하다. 나도 이제 독립하겠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아니 50인데 아빠 찬스 싫다면서 50인데 이제 독립하겠다? 그 자체도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부분을 또 바로 진중권 씨가 잡아가지고 나이 50인데 독립 못하다니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저 이제 아빠 찬스 안 쓰고 독립하고 싶다 이 말 자체가 지금 독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을 본인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같은 지역구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형평성 앞서 뭐 문수저 이야기 나왔습니다. 문수저보다 어쩌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의 그 다른 경쟁자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게 너무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벗어나고 싶다라면 정치 경력을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했거나, 물론 뭐 지역구로 옮기는 건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지역, 그러니까 사는 곳이 그곳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은 상당히 좀 적었다, 이런 평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건수 노무사님, 물론 이제 뭐 지역구가 뭐 빤스는 아니죠. 지역구가 빤스는 아니기 때문에 진 교수의 저 주장 자체, 비유 자체를 뭐랄까요. 그 지역구와 빤스를 이렇게 등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말하고자 했던 건 그거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빠 옷이라면 그건 곧 아빠 찬스다. 저는 근데 진중권 교수가 좀 과한 면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석균 후보가 전략공천 내지 단소공천을 받았다면 그 말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면 출마를 하고 또 당당하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마치 문석균 후보가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묘사한 건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두고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적으로도 현재 자유한국당도 뭐 김세원, 김무성, 뭐 이종구를 비롯한 한 8명의 의원들이 현재 세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김영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4명이 지금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럼 아빠 찬스 쓴 거냐? 저는 그거는 조금 과장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경선으로 갈지 전략으로 갈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현실 정치에서 당내 경선이라는 게 그 전에 당협위원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주 현역 의원이 있거나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 예비 후보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꺾을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근데 문 의장 아들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 전에 우리도 얘기했지만은 뭐 한 대를 걸쳐서 다른 분이 왔다가 다시 문석균 씨가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공천을 받아갖고 뭐 국회의원에 도전을 한다거나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지역구를 바로 물려받으면 경선을 아무리 치러도 문희상 표가 문석균 표고 그 표가 그 표인데 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애초에 불공정 경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우리 경선판의 현실을 본다면 전혀 맞지 않는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예. 인바 빤스 논란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총선 알림 뉴스도 바로 공개합니다. 비례한국당 이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오늘 선관위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선관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비례자유한국당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불허한다면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끝까지 책임 추궁할 것이다. 라면서 한국당이 만약 선관위가 불허시 당명을 변경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른바 비례정당을 창당할 것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변원봉 변호사님, 이것도 좀 논란이에요. 비례한국당 이름이 이제 유사성이 있는 경우는 선거에 헷갈릴 수가 있다. 선관위가 이거를 근거로 오늘 결정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그 평가를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비례 위성 정당이라든가 비례 자유한국당. 사실 국민들은 과연 이 뭐 꼼수에 대해서 또 다른 뭐 묘수로 대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석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국민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선관위가 나서서 뭔가 인위적으로 틀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정부에서 지나치게 뭐 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지 만약 뭐 비례 자유한국당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서 괜히 또 정부가 어떤 부담을 갖기보다는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예전같이 이렇게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평가를 맡기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둑에서 보면은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꼼수 3번 아니 묘수 3번이 나오는 바둑은 진바둑이라는 얘기를 해요. 바둑은 수의 정석들만 둬야 되는 것이지 묘수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형상이고 묘수를 한 번으로 족한 거지 2번, 3번 나올수록 이미 그 바둑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한국당에서 뭔가 묘수를 한번 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 여러 가지로 갈게할수록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 철저히 평가할 겁니다. 정부가 나서하기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림입니다. 보수통합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게 요즘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른바 한국당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토하려는 움직임. 그게 좀 변수라는 거죠.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서문측이 뭔지도 사실 또 좀 불분명해요. 왜 당을 나갔다가 뭐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제 와서 또 원래 있던 큰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더 따져볼 것도 없고요. 손민을 자꾸 모셔다 꽃가마 태워서 모셔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우리 공화당 쪽에서 지금 이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네, 김진태 의원 등등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 의원은 황교안 대표에게도 직접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의식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한다. 함께 뭉치자고 말해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가 국민들께서 전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다. 라며 당내의 어떤 김진태 의원 등등의 이른바 보수통합 비토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뭔가 우려하는 메시지를 현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에 티읕자 꺼내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과거 양금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장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것 지금으로서는 전혀 무익한 일입니다. 당의 지도급 인사들께서는 수도권 험지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수도권에 모인다면 그야말로 대형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네, 종천 의원님. 지금 심재철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수도권 험지, 한강벨트라고 하잖아요. 한강벨트로 나와라. 대형 쓰나미가 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함께 이제 선거를 치르셔야 하는 입장이니까, 민주당이니까. 예컨대 저기서 말하는 중진이라 함은 김무성, 서청원, 홍준표, 뭐 김태호 이런 의원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홍준표, 김태호 이런 두 분 같은 경우는 고향에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바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다 수도권에 나온다면 어떠세요? 만약에 저희 남양주 갑에 뭐 그분들 중에 한번 오시면은 땡큐. 땡큐입니까 오히려? 오히려 땡큐예요? 웰컴을 너무 땡큐. 아유, 왜냐하면 뭐 기왕에 하는 거 좀 빅매치가 되면 빅매치 거물이랑 상대해야 되니까. 저로선 좋죠. 예. 근데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누가 나가도 저 유리한 지역에 굳이 중진들이 나가서 땅 짓고 헤엄치기 해가지고 한석 더 해봐야 그거는 가감이 없는데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쪽 지역이었는데 뭐 최근에 의석을 잃었던 그런 지역에 가서 중진급들이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진실성 있게 싸워가지고 의석을 갖고 오면 플러스 1 뿐더러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뺏기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플러스 2의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시너지를 좀 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오만이고요. 정치에서 선거 때 가장 또 국민들께 와닿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 헌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두 여야 모두에게 해당하는 메시지. 네, 맞습니다. 돌직구 총선 알림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학교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교 4인방에 나왔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앞으로는 우리 정용 실장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남북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김건모 씨. 세 번째가 롯데리아에서 한 여성 이른바 진상 손님의 논란이에요. 네 번째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역시 하나씩 전해드리죠. 우리 정부가 북미의 중재자, 운전자 역할을 강조하려다가 되레 북한으로부터 모욕과 조롱만 당하는 난처하고 상당히 좀 민망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일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정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 발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북한의 김계상 외무성 고문이 설레발을 치고 있다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대놓고. 먼저 정 실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용 실장의 발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대통령께 꼭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친서는 직접 이미 전달받았다.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라고 쓴소리를 한 겁니다. 또한 남조선이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호들갑 떨었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연락 통로는 따로 있다며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 안 되려면 자중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같은 반응은 문 대통령의 신년 제안까지 사실상 북한이 거부한 것이라 우리 정부로서는 더 뼈아픈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대성공단 재개 등 남북관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며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야당에서는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은 계속되는데 일방적인 러브콜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변함훈 변호사님 조금 민망해졌어요. 이 정용 안보실장이 뭐랄까요, 이른바 좀 생색내기 발언한 거예요. 북한을 향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생일이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랑 가까우니까 생일 축하 전해달라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친히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북한, 미국 간에 다 주고받았다. 설레발 치지 마라.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든 우리 정부로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에 대한 주도권을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 철저히 그냥 말씀하신 통미봉남, 철저히 우리 미국과 직접 얘기를 하지 더 이상 어떤 실권도 없고 행동에 대한 의지도 없는 남한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수가 없게 된 거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자세 일관하는 것도 국민으로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검찰이라든가 야당이 청와대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저자세로만 가는 것도 국민 입장으로서는 너무 좀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입니다. 이제 사실 이 사건이 박정화 대변인 네. 뭔가 단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컨대 미국으로부터 직접 북한이 친서를 받았다. 이 정도는 청와대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미 간에 과연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맨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지 않고 정의용 바로 저 안보실장이 주재하신 NSC 가끔 열리는데 과연 그 안에서는 정보가 제대로 모여지고 있고 그게 제대로 분석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청와대가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 좀 해달라고 주장은 합니다만은 한 번도 그런 적을 보지 못해갖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리라 보여지는데 그 전까지는 이 청와대가 혹시 정보를 잘못 받아서 혹은 한미 간의 공조가 잘못돼서 무언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좀 청와대가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 요즘에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난주 신년사에 대통령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 초대했는데요. 내일인가요? 신년 기자회견 있는데 내일은 기자들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거기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 주시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거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습니다. 예, 두 번째 악플입니다. 악플 주인공은 김건모 씨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르면 이번 주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김건모 씨의 차량 내비게이션에 GPS 기록이 담긴 저장 장치를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피해 주장 여성이 김건모가 차를 타고 업소로 왔다라는 진술을 듣고 당시 김건모가 타고 있던 개인 차량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을 했고, 이에 여성 A씨가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인 2016년 8월경 사건 당일 김건모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차량의 내비게이션 동선 정보는 사실상 출고돼서 폐차될 때까지 모두 저장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위치 기록 등을 통해 김건모가 실제로 유흥주점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 하지만 김건모 씨의 차량이 해당 업소에 갔던 기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량 GPS 기록은 성폭행 의혹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쓰일 뿐, 업소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여성 측 진술과 비교해서 성폭행 의혹을 규명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업소 관계자가 여성 A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장영 교수님, 이게 사실은 김건모 씨가 대규모 콘서트까지 취소하고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지금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워낙 주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그래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두 가지 놀랐어요.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GPS 내비게이션이 출고돼서 폐차될 때까지 모두 알고 있구나 라는 거에 일단 한번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GPS 했는데 업소에 간 기록이 안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3년 8개월 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이후부터는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등등등을 이제 유의를 해서 주시를 해서 일찌감치 우리가 자동차 계약할 때 우리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이런저런 수집 정보에 동의합니다 이런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GPS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3년 전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삭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목적지 같은 경우에는 저장 용량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기록은 잘만 복원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 안 찍고 가도 그쵸. 목적지, 그러니까 어디 내렸다 섰다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온다라는 게 확실한 건 아니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8개월 전이 아니라 심지어는 석 달 전의 일이라도 사실 성폭행 관련된 거는 당사자들만 아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증거들이 있어도 그게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된다라는 또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김건모 씨가 그 GPS 기록상 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폭행을 했다라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잖아요. 다만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갔다라면 이 사람 거짓말했네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가 성폭행의 증거는 되진 않아요. 다만 그 외에 정황들이 조금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에게 그 당시 해당 업주가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도 사실은 포착이 되어 있고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할 텐데, 아마 이번에 GPS 기록을 본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3년 8개월 전 일이니까 6개월 전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뭐라도 하는 것 중에 GPS 기록도 좀 본다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일 이렇게 하나 나올 때마다 기사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김건모 씨에게 이번 일이 작은 일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도 적은 피해는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문득 얘기 듣다 궁금한 건데, 정초연님, 네. 검찰에서도 수사할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 GPS 기록 봅니까? 저 때는 내비가 그렇게 없어 그러는데 요즘 다 보죠. 다 봐요. 예, 이건? 다 보죠. 기법이군요, 수사 기법. 네. 다 보고 하이패스 통과된 것도 보고, 예. 다 봐요. 다 봐요. 예.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제가
흔적을 곳곳에 놔두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신용카드 긁은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네. 하이패스에 뭐. 하이패스도 다 하고 뭐 CCTV 다 하고 뭐다 합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아프 소식 만나보시죠.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여성의 영상이 공개된 논란입니다. 보시죠. 영상 속 여성은 햄버거가 놓여있는 쟁반을 이렇게 보안요원에게 집어던지고 콜라를 얼굴에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유, 저 보안요원의 얼굴에 이렇게 뺨까지 때리네요. 보안요원은 여성의 행패에 잘못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며 난동을 제지하려 했지만 여성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의 뺨까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비명에 가까운 큰 소리도 질렀는데 이 여성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만 신원조회 결과 여성은 정신병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피해자인 보안요원은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 몇 시간 후 처벌해 달라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진상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요, 갑질 손님의 전형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의 감정 노동자 그리고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성숙한 의식으로 그러한 근로자들이 같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요청하고 싶고요. 저부터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오늘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점원에게 오늘 하루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제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영상 보니까 30대 여성인데 이 햄버거 식판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냥 집어 던지는데 그게 보안요원 얼굴에 맞고 뺨도 때리고 뭐 폭언도 하고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곤 있지만 경찰이 어쨌든 처벌하려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신병력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런 아니면 조울증 같은 게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자체가 아예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군요. 일정 부분 가만히 돼서 양형에 있어서 조금 뭐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책임은 져야겠죠. 그리고 또 보안임을 대해서 적절한 손해배상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라면 우리 사회에서 그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이 돼야 됩니다. 보안요원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권력 또는 자신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직급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권위주의를 우리가 타파된다고 해서 모든 권위 자체가 없어지고 내가 곧 그 갑질하고 내가 왕이다. 그건 정말 잘못되는 거죠. 그럼요. 여기서 조금 새로운 단어가 있을까요? 봐야 될 게 예전엔 저렇게 손님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업체 측에서 손님을 고소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고소하면 오히려 어떻게 업체가 손님한테 이럴 수 있냐 비난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보안업체 요원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손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내 식구고 보호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이 입장을 바꿔서 정식으로 소송을 걸겠다,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변화 자체는 그래도 여기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예전에 그 멋있는 수입차, 외제차, 고급차 타고 다니는 분이 이거랑 다른 햄버거 매장 그 드라이브 프로에서 맞아요. 햄버거 집어 던진 영상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지도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번째 아픈 소식도 바로 만나보시죠. 9살 의붓 아들을 베란다 욕조 찬물 속에서 1시간 동안 앉아있게 해서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결국 9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0일 오후 6시경. 의붓 어머니 유 씨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얌전히 있지 않다는 이유로 9살 아이를 속옷만 입힌 채 차가운 욕조에 무려 1시간 동안 앉혀놨는데 이날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영하 6도예요. 결국 의식을 잃은 김 군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몸은 멍투성이었고 다리미판 크기의 화상 자국 같은 것이 가슴 쪽에 크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붓 어머니 유 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4년 전인 2016년 두 차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김 군과 22개월 동안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권자인 아버지의 요청과 김군의 동의로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부모에 인계됐는데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1년도 채 안 돼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경찰이 김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한편 의붓어머니 유 씨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정말로 무거운 소식인데 영하 6도였습니다. 아무리 의붓자가 붙는 어머니지만 정말로 배로 난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아니더라도 가슴으로 키우는 정말로 친모 못지않은 의붓어머니들도 많은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습니까? 정말로 저는 안타깝고 눈물 나는 기사였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독립 유튜브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 채널A까지 다 치셔야 돼요. 그래야 나와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치시고 조금 한참 내리다 보면 딱 하나 이 독립 채널이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